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모든 전염병 대유행은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 지난번 별책 부록에서 세계를 움직인 10대 감염병을 읽으면서 확인한 바죠. 동시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리빙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로 저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세계화도 계속 진전됩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과거와 다른 인식과 대응 태세가 각국별로 나타날 겁니다. 길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분야가 바로 일과 공간의 미래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의 미래에 주목하는 건축가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기후변화가 사람 사이의 거리나 관계, 이를 통해 공간,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도시, 권력을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과 사무실, 상가, 종교시설 등이 바뀔 텐데요. 차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공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간을 바꿔나가는 세계적 롤 모델이 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교실, 도시 같은 왜곡된 공간이 탄생한 우리의 구조적 문제까지 파고듭니다. 한편 정치인을 포함한 기득권자가 왜 공간의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주장만 수용할 경우 우리 사회나 나라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합니다. 도발적인 문제제기와 대담한 제안으로 가득한 책, 유현준 교수가 쓴 공간의 미래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저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감의 공간에서 별책부록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 보내세요. 공감의 공간이라 멋진 표현이군요. 멋지네요. 자, 지난주 댓글 좀 볼까요? 네, 샵 9730 KBS 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사람들, 국제 금융 전문가 최정혁 저자가 쓴 월가의 승자들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황영상님, 주식 투자하고 1년은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네요. 부동산하고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HTS나 휴대폰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해주셨고요. 김경숙님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예. 요즘 인도 펀드가 뜨겁던데 이유는 뭔가요? 지금 뛰어들어도 될까요? 또 펀드는 등급별로 나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초고위험 펀드는 얼만큼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도 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주식 투자 이전에도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었는데 이제 주식 앱을 깔아서 거래를 하니까 더 자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이상 주식 시세를 보지 않는다. 뭐 그 정도면 급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네. 뭐 하루 종일 보지 말라, 이건 무리일 거. 무리입니다.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어린아이들한테,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 하루 종일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1시간에 한 번 이상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인도가 핫한 이유는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저는 애프터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포스트 코로나는 사실 집단 면역이라는 걸 상정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다 지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쨌든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국내에서 직접 투자할 방법은 없고 ETF 같은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네. 국내에도 니프티 50를 포함해서 인도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나라에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 펀드하고 베트남 펀드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성장성이 좋을 거라는 전망만 믿고 네. 크게 낭패 본 분들이 많거든요. 한 2, 3년 투자를 해야 되는 펀드의 속성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네. 신흥국이라는 게
일종의 그 정부 리스크가 크거든요. 중국처럼 어떤 규제가 하나 탁 나와버리면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다.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니까 판단하셔서 네.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근님,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민운동의 구호가 연상됩니다. 네. 월가의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금융인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심과 상식과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닌가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요. 장현주님, 이번에 소개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마인드가 나빠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겠죠. 악명 높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도 궁금합니다. 해주셨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월가를 점령하자 하는 운동의 계기가 됐던 사건들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역할을 했죠. 네.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은 우리 나스닥 거래소 의장까지 지낸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하나도 투자해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었고 그냥 새롭게 끌어들인 돈으로 앞선 투자 수익들을 주는 형태, 그런 걸 폰지 게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폰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고 또 라자라는 이름의 인도계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를 하다 들켜서 11년형을 살기도 했고,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우선시되는 풍토니까 월가라는 데가 그 월가의 승자들에서 나온 원칙과 철학이 있는 투자자와 달리 상당히 많은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죠. 네. 참고로 그런 구조에 대해서 재밌게 배우시려면 넷플릭스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네. 빌리언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아주 악명 높은 펀드 매니저와 그 펀드 매니저를 잡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월가, 특히 맨하튼 남부 지역 검사의 대결을 그린 네. 드라마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금융 공부도 되고 월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데,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선정적이어서 저는 이제 그만봤는데 아마 그걸 더 좋아하실 분도 네, 계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명 높은 금융인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예. 지난주에는 그것과는 반대로 좀 선한 영향력을 그럼요. 끼쳤던 금융인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세미님, 그러고 보면 경제란 게 시장 자유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패권이라는 게 있죠. 네. 패권. 미국 전에는 영국이 패권을 차지했었고 네. 영국 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차지했었고 그런 어떤 상업과 금융 중심지, 그것이 글로벌 패권으로 이어졌던 역사, 세계사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중국과 함께 다극화 체제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세계를 금융이나 상업 측면에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네. 또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의 패권국은 뭐 엄연히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시대가 바뀌면 공간도 변하고 삶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코로나19로 기존의 학교와 직장, 공원 등이 어떤 한계를 노출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 함께 다뤄볼 텐데요. 앞서서 공간의 미래에 주목하는 건축가이자 학자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별책부록에서도 다뤘었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죠. 종종 뵐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유명한 분이고 세 권의 책을 냈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가 다뤘던 거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책을 다뤘는데 건축가이면서 인문학도 성격이 강해서 아주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고 계시고, 세 권의 책에서는 인문건축학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데 네. 이번 책은 이걸 또 넘어서서 미래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의 면모도 좀 드러나거든요. 그의 책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대담하고 도발적인데, 저는 경제 커멘테이터로서 그분의 제안이나 주장을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러세요. 네. 다만 이제 일부는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라든가 단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면도 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공간 하나 바꾸면 세상이 다 바뀐다는 식의 해석은 좀 단편적이거나 단선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대안 제시라는 면에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들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코로나를 계기로 바꿔보자라는 건지. 둘 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국면이 이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은 왜곡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이나 종교시설이나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번에 바뀔 때 제대로 바꿔서 네.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인식의 토대는 이런 겁니다. 사람 간의 거리가 바뀌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근데 사람 간의 거리라는 게 공간의 밀도잖아요. 공간의 밀도는 사람 간의 관계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씩 피상적인 온라인 중심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대유행 이후에. 비대면화, 개인화, 파편화, 디지털화가 삶을 바꾸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이끌자. 그래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분 얘기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공간의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다.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최재천 교수의 주장이긴 한데요. 사람과 박쥐를 비유하는데 박쥐에서 코로나19가 인간으로 옮겨온 게 아니겠느냐. 뭐 펭골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박쥐는 바이러스를 많이 달고 살거든요.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우리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려고 하는 인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성 감염병이 대유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기후 변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대 풍토병들이 지금 거의 일상적으로 온대 국가 심지어는 한대 국가에서 나타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코로나 같은 것들이 공간과 권력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가 공간 건물로 나타나요. 20세기 초에 자본주의가 막 꽃을 피우면서 백화점 또 도심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라고 불리는 다운타운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큰 공간의 변화가 벌어질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잘해서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을 잘해서 좀 세계적인 롤 모델이 돼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공간의 미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아파트 발코니. 공간의 미래, 공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분이 우리 삶의 핵심 공간이 아파트가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파트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 지금 거의 현금처럼 취급되는 이 아파트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셋, 화장실 하나 혹은 둘, 네. 그리고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약 그 26평 정도. 이게 가장 인기 있고 청약률도 제일 높고 네. 중심 공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변화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온돌 난방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식 침대, 소파는 다 들여놔야 돼. 식탁은.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졌죠. 그렇죠. 상당히 복잡거려요. 네. 26평에 들어가시면. 침대를 치울 수도 없고 소파를 치울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1.5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바꾸면 집안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집안 좁은 게 절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라는 공간이 1.5배 더 불편한 공간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특히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도 삼촌이라 그래서 도시의 사이를 머무르고 촌에 어디 시골이나 멋진 공간을 찾아서 촌으로 떠나는 게 3일 정도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방송 끝나면 뭐 일정을 가능하면 안 잡고 이제 네, 내려가니까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가구와 공간의 재구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느냐?
거실과 침실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소파와 침대가 결합하거나 혹은 같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사는 거죠. 그다음에 부엌과 서재가 결합해서 저도 이런 식인데 서재에서 일할 때보다는 식탁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볼 때가 더 많거든요. 네네. 식탁과 책상이 결합하고 그러니까 부엌과 서재가 결합하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근대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개인화되면서 공간의 의미가 많이 바뀔 거다. 이건 이런 기능의 방이야. 네. 이런 게 없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뭐 책장도 넣고 뭐 거기서 식사하기도 네, 하고 하는 네. 방식으로 건축 평면상의 구획이 아주 크게 바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식탁 위에 음식을 놓으면 그곳이 밥 먹는 공간이 되는 거고 예. 밥을 치우고 소장님처럼 노트북을 놓으면 서재나 다름없는 그렇게 공간이 되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예. 이런 부엌의 위치 변화도 있지만 발코니의 중요성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실감한 게 예. 저희 집이 실제로 발코니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지. 카페처럼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코니를 다 확장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좁아진 집을 발코니로 이제 보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코니가 일종의 마당이 되는 거죠. 네, 과거 네. 집에. 그래서 사적 공간의 외부화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했는데 사적인 외부 공간을 하나 막 갖고 싶거든요. 그 마당을 발코니에 꾸미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게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가 많아서 네.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은 이걸 좀 규제를 풀어서 발코니를 정말 제대로 복원해내자. 예를 들어서 발코니를 앞으로 길게 늘리면 밑에 집에 그늘이 가리니까 또 이제 일조권이 문제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아이디어는 자신의 이 건축 디자인도 그런 걸 몇 개 보여줬는데 이렇게 겹치게 해서 그 그늘로 완전히 창을 가리지는 않게 네. 하라든지 이 발코니를 어떤 과거의 마당처럼 제대로 활용하면 아파트 공간 내에 있는 정원들까지 개방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삶의 공간을 바꾸는 첫 단추를 네. 발코니라고 네. 이 저자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첫 단추로 발코니를 주목을 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파트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 노니까 그걸 가지고 외부인이 자기 공간도 아닌 곳에서 노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사회가 폐쇄적이고 특히 공간에서 그런 폐쇄성을 드러냅니까? 네. 임대주택하고는 같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 정말 뭐 아이들에게 이런 그런 거니까. 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소셜 믹스라고 네. 다양한 사회 계층이 서로 이제 만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계층 갈등의 상당 부분을 이 소셜 믹스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건데 발코니에서 시작하면 연쇄 작용이 벌어진다는 게 이분 주장인데요. 지금 소셜 믹스가 가능한 데가 저는 요즘 한강변을 뛰거나 걸으니까 거기서 많이 보거든요. 네. 거기는 계층도 다양하고 세대도 다양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 저자의 주장은 그게 공원 그리고 도서관 네. 그걸 연결하는 길에 있는 벤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데 네. 그러려면 지금 막 폐쇄적으로 자물쇠 걸어놓은 이 아파트의 정원들이 개방되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야 이건 우리만의 사적 공간인데 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발코니의 규제를 풀어서 발코니를 사적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짓게 한 정원들을 훨씬 더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지금은 네. 거기 가서 주민들도 몇 명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외부인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네. 그 출발점이 발코니인 거죠. 그 개인적인 사적 공간인 발코니를 이렇게 나무도 심고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에서 중국의 한 아파트도 그런 이 식물들을 심어서 아파트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취지는 좋았죠. 예, 그러나 거의 유령 아파트가 됐다. 알고 보니까 이제 모기들이 많이 살고 그런 전염병, 감염병을 우려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걸 봤는데 이런 어떤 우려 같은 부작용이 건 있을 수 있죠. 없을까요?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사를 한 집이 전 주인이 네.
이 발코니에 아예 흙을 깔고 아, 그걸 정원으로 꾸미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민원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갈 즈음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걸 제발 좀 치워달라. 민원이 계속 들어갈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싹 다 치웠는데 벌레 문제, 오염 문제, 위생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많이 기술 발전이나 변화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 흙이 없이 수경 재배하는 거, 네. 공중 재배하는 거, 다양한 방식의 해법들은 있고요. 이제 지혜만 짜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발코니에 나무를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미네르바 스쿨과 교육 코디네이터. 이제 교실의 변화를 다루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산업화 시대 논리는 최소 교사로 최대 학생을 가르치는 효율성 중심의 교육이었죠. 저도 저희 반이 70명 가까이 됐었고 초, 중, 고가 그랬어요. 지금은 한 30명 되나요? 저 때는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 뭐 20명 이런 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체 학생은 3,000명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1,000명 이상 조직은 회사, 군대, 학교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돌려서 해야 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 가진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데 학교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만은 아니거든요. 네. 결정적인 건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경험하셨겠지만 타가소 기능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게 사회적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경험 학습의 장인데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건 없는 거니까 네. 학교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 변화가 불가피한데 변화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교실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흥미롭습니다. 그 선생님들 교권도 추락했거든요. 저희 대학 교수들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무도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 교수님들도 힘들어하시는군요. 힘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했답니다. 오프라인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줄 알고 조사를 했더니 97%가 반대하더래요. 아 정말요? 학생들은 우리는 교수님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하던데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교육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가가 예전에는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얼마나 실물에 근접하게 그리느냐로 역량을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사진기가 등장하니까 겨룰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화가가 이제 완전히 뭐 추상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역할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교사도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고 나면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교육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 싸이월드는 망했고 페이스북은 성공했느냐? 싸이월드는 파도타기라는 일방적인 네. 네트워크였는데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거미줄식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이 거죠. 돼서 이 잠재력이 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의 강점을 더 살리는 거는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워낙 좋은 교육 자료가 거의 매일 엄청나게 쌓이니까 보완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수학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면 그 다음 단계를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굳이 어렵게 그 아이 따로 불러내놓고 교육시킬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미분 적분 찾아서 한번 스스로 공부해봐 하고 미션을 주면 정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은 자기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게 하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시간 그룹 채팅과 같은 그런 효과들을 노려서 사고를 발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도 보면 온라인 되겠죠? 교육을 시켜보니까 문제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니까 그쪽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카메라를 다 꺼버리더군요. 전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혼자 열강을 했는데 네.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거는 안 된다 그래서 네네네. 다 키게 했어요. 억지로. 나중에는 사진을 앞에다 붙여놓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숙제는 저자의 주장처럼 어떻게
리얼 타임으로 쌍방향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일방향 오프라인 교실처럼 온라인 수업이 네.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라 그래도 안 하고요. 주변에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나가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형 학교 중심이 아니라 소수의 위성 학교 중심으로 이제 하자. 플래시몹 하듯이 네. 여기저기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자. 그래서 전교 1등이 없는 각 분야의 1등은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 수학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교 1등 모든 과목에서 다 최고인 학생을 배출하지 하는 학교가 아닌 네.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고 하면서 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온라인 수업이 대중화되고 VIP만 실제 학교로 가는 뭐 그렇게 오프라인 학교나 교실이 전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교사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종의 교육 코디네이터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교육 챕터에서 중요한 게 미네르바 스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잘 모르시죠? 네. 젊은 분들은 이제 저희 세대는 돈이 많으면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정말 이런 것과 다른 유형의 학교에서 네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자신의 회사를 팔아서 목돈을 쥐게 된 제가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갑부 한 분이 한국의 미네르바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죠. 이건 뭐냐면 2010년에 벤처 투자가 벤 넬슨이 설립한 미래형 대학교인데요. 지난해 기준 보니까 하버드대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저도 이런 교육 받고 싶더라고요. 온라인 중심의 수업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등록금이 싸져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반값 등록금이고 그냥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모여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닙니다. 네.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를 두고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상황도 보고 거기에 석학하고 토론도 벌이는 네. 그야말로 온라인 중심의 영재형 학교고 대학 캠퍼스는 없습니다. 온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진짜 교사가 교육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교사의 역할은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현장을 보고 어떤 토론을 벌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코디네이터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대화와 토론이 주가 되는 교육이고 저는 이런 학교 있으면 다시 이런 학교로 다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나중에 이런 학교를 다녔더라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쉽기도 하고요. 여행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된 거 아니 같은데. 그리고 사실 교육 이야기를 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재택근무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그쵸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자는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이 코로나 2년 동안 없었죠. 타가소 기능,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경험을 쌓는 학습장으로서의 기능. 친구를 만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코로나 세대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제 학습 발전에 지체가 벌어질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친구를 만들지 못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20 학번이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 가서 얼굴 보는 게 거의 드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잘못된 점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생산적으로 승화시켜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자. 온라인 수업을 하되 실시간 채팅 앱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모여서 네. 장소는 꼭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이 되더라도 모여서 사회적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적인 교육을 하면 세 가지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당히 유연하고 변형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교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일자리의 프리랜서화. 이거는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프리랜서화 되고 있죠. 네. 사무직 근로자가 지금 우리 전체 일자리 한 절반을 좀 넘거든요. 55% 정도 되는데 우리 일하는 공간의 변화를 보면 처음 수렵 채집인이었을 때 인류가 숲에서 일했고 그다음 농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땅에서 일했고 산업화가 벌어지면서 공장으로 갔고 산업화가 고도화돼서 정보화가 되면서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상 공간과 업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컴퓨터와 클라우드 때문에 가상 공간이 이제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업무 공간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라는데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고 그걸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쉬건 아니면 카페에서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반겼던 게 회식 문화가 사라지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또 회식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회식에 대한 이분의 인문학적 해석도 재미있어요. 우린 벼농사 문화니까 집단 노동이었고 네. 두레라 그래서 옆집 모내기를 도와주면서 같이들 일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새참 먹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밀 농사를 지었는데 밀은 개인 노동이 그냥 개인이 씨 뿌려서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식 문화라는 게 없는데 우리 동양 쪽에는 벼농사 문화의 잔재로 이게 있었다. 근데 이제 10명의 정직원이 할 일을 IT 기계나 컴퓨터나 클라우드의 도움으로 7명의 프리랜서가 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오피스 상권이 무너지고 또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저도 프리랜서인데 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대출 제도 같은 데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조직 공동체의 보호막이 사라진다. 그리고 거점과 위성 오피스 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큰 빌딩 하나 지어서 여기서 다 몰아놓고 일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중에 한 축만 임대내서 일하고 뭐 신세계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사 빌딩을 오히려 매각하는 거죠. 전국 단위의 이제 위성 오피스를 만들어서 카페처럼 꾸며놓고 언제든 가서 거기서 일해라. 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 면은 하나 있어요. 90년대 IBM 코리아라고 들어와 있던 그 당시에 가장 IT에 개방적이었던 회사에서 모바일 오피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네. 사무실 적게 해놓고 한 책상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누구든 먼저 도착해서 노트북 펼치면 그게 사무실이 되는 네. 거예요. 그 밖에서 주로 외근하면서 언제든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일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실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직장인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도 아닌 곳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펜이라든가 인형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내 공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근데 저자도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와 이런 그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의 균형을 찾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업에서 벌어질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특히 동양인들은 눈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웃거나 울거나 짜증내는 표정이 드러나니까 상관없는데 서양인들은 주로 입으로 표시하고 이모티콘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입을 가지고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마스크로 가리니까 서양에서는 이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알 생기는 수가 거예요. 없는 거죠. 서양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에 대해서 거부감이 우리보다 더 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 기업일수록 이제 재택근무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회식도 안 하지. 그럼 뭐 어떤 기업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때는 관록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철학, 기업의 문화 네. 이런 걸로 우리 어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걸로 직장인들을 이렇게 통제는 그렇고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죠. 저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 현재는 좀 직장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은 뭐 대출이 힘들다, 뭐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대주는 게 없으니까 온전히 내 몫이다, 뭐 이런 그러네요. 이야기들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스템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될지. 프리랜서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베스트셀러 저자는 미국인은
그 FA의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요. 네. 프리 에이전트. 네. 자기 몸값을 언제든 책정받아서 마치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렇듯 그렇죠. 그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저도 10년 이상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저자는 사회적 제도도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네. 뭐 대출,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사무공간까지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요구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그쪽으로 가겠죠. 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고소득 프리랜서가 많으면 그 시장을 노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을 테고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훨씬 더 쉽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은 그런 변화가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은 소장님을 노리고 있겠군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공간이 곧 권력을 낳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그 화상회의에서만큼은 전원이 평등할 것 같은데 그러지 장점이라고 않다. 그랬죠.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공간이 권력을 낳는 걸 이제 저자가 뭐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중세 천년을 지배한 건 교회였거든요. 교회와 교황이었는데 교회의 구조를 보면 철저하게 기독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구조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평면도라고 하는데 보면 대개 십자가 모양으로 구축돼 있고요. 또 길쭉한 직사각형입니다. 입구를 좁게 해서 들어오면 입구 맨 맞은편에 신성이 존재하도록 거기 이제 연단도 있고 다양한 장치들 놓죠. 그리고 햇빛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비치면 신성한 느낌이 들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네. 거고 그곳은 거대한 돔 모양으로 만들어서 더 소리라든가 조명이 집중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과 기독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이제 건축 양식을 보이거든요. 네. 반면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가 다 깨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마저도 조금 남아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흥미롭게 네. 읽었거든요. 저는 하면서 시선이나 시각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줌 강연하면서 이분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슈렉의 시선이냐 라이온 킹의 시선이냐고 얘기하는데 라이온 킹 심바가 등장하면 다 밑에서 우러러보죠. 그렇죠. 연단 같은 돌기에 올라가서 네. 사자후를 이제 포효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권위나 권력이 형성돼서 굉장히 밑에서 웅장합니다. 따르는 거죠. 예. 그런데 슈렉 2에 나오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는 늘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간절히 청하잖아요. 네. 그 표정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순수한 표정. 이거는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 없죠. 당신의 권력을 인정하마 하는 아부의 감정이니까 네. 온라인 화상회의에서도 시각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느냐 밑에서 위로 올려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정말 동등한 관계인데 사내 정치를 해야 돼서 내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자 한다면 앵글을 좀 조정해서 밑에서 위를 올려보는 방식. 네. 그랬다가 부장님한테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공간의 미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물건 소비 대 공간 소비. 이 키워드 하나로 상업 공간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엔 물건을 사러 어떤 공간에 갔는데 상업 시설에 갔는데 지금은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디즈니 같은 이제 오프라인 테마파크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해졌거든요. 뭐 현금 수입이 없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그 상업 시설에 대한 수요를 보면 야외 시장 구매에서 이제 실내 쇼핑으로 점점 왔죠. 뭐 백화점, 쇼핑센터, 쇼핑몰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가상 공간인 온라인 쇼핑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오프라인은 뭐가 남느냐?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지만 일부 백화점은 더 잘 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공간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파리에는 왜 그렇게 노천 카페가 많느냐? 거기 다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의자의 위치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재밌고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서울시 전체 건물의 31%가 상업시설인데 상업시설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 증가하면 예전처럼 목 좋은데 대로변 1층에 떡하니 큰 매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명동이 어려워진 게 바로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업시설이 바뀌는 방향은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이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나는 편의점처럼 소규모로 동네 골목상권마다 있는 다핵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백화점처럼 한 집중된 컨트롤할 수 있는 대형 공간으로 네. 갈 거냐. 둘 중 한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서도 그 공간의 변화는 있는 거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명품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명품 매장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로 하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 현대 서울 같은 데가 그런가 보죠. 예전에 1층에 다 화장품 매장 있었잖아요. 그걸 2층으로 보내고 1층에는 오히려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네. 먹고 마시고 뭐 샴페인 바 같은 걸 설치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물건 소비에서 공간 소비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그 전지를 멈추게 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변화가 벌어지는데 인증샷 같은 걸 많이 올리는 공간이 특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간 플렉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 현대 서울에 와 있다 지금 하고 올리는. 직접 가봐야만 찍어서 그렇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SNS 인증샷이라는 것도 이런 공간의 변화를 이제 이끌게 되고 디지털 블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걸 마치 자신만의 어떤 블록을 쌓듯이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수동의 변화도 그런 걸로 설명하는 거죠. 성수동이 사실 예전에 폐 공장 혹은 자동차 수리소들이 많았던 네. 데인데 거기가 싹 변신을 시작해 나가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 용지도 거기 있고 핫하죠.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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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라는 게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소비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성수동뿐만 아니라 익선동과 을지로 같은 상권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익선동하고 을지로는 좋아하고 자주 가는 편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예전부터. 핫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 인기 혹은 상업시설로 번창하게 된 상권 흥망성쇠의 비결을 비교적 흥미롭게 서술해 놨는데요. 그 성수동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분은 기둥형 주택 혹은 기둥형 시설이라는 걸 주목하거든요. 네. 우린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같은 걸 막 때려 지으면서 벽식 구조물들을 많이 지어요. 네. 벽으로 힘을 지탱하는. 그래서 왜 아파트 내 마음대로 좀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면 이건 내력벽입니다. 이건 건드시면 안 네. 됩니다 하는 게 벽이 힘을 다 하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데 중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동양인은 원래 고층 빌딩을 안 지었고 우리도 다 기둥형 건물을 지었거든요. 네. 기둥에 힘을 받치도록 하는. 근데 너무 급히 이 벽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도 벌어지는 거죠. 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네. 근데 기둥형으로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저자도 이걸 동의하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일종의 공장이나 자동차 수리소 같은 데였으니까 기둥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넓은 공간이. 네. 그러니까 바깥 건물을 허물지 않고 다 그 안에 실내 공간만 바꿀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성수동 인기 비결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상업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카페도 들어오고 옷 파는 데도 들어오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커피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른바 성수동 상권이라는 게 부흥하게 됐다는 거고 네. 익선동 같은 경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일전에 거기 병어조림을 먹으러 갔는데 소주 한 잔 먹다가 혼났습니다. 옆에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가 계신데 저보고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 주셔서 얼마나 드셨길래요? 아니, 많이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익선동의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좁은 골목에 옛 집들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놓고 네. 뭐 다양한 카페나 매장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자도 두 번이나 지적했습니다만은 그 마당이라고 불리는 예전 한옥의 가운데 마당을 중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리 건물을 씌워서 거기 의자를 넣고 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불법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저 불법인데. 거기에서 커피 마신 적 많은데요. 그렇죠. 불법인데 이걸 상권 부활을 위해서 그 구청에서 눈 감아준 거예요. 아. 이게
익선동 부흥의 비결이다. 네. 저자는 보는데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는 아까 공간 소비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간판이 없는 집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아는 곳이 하고 공간을 플렉스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야, 평양냉면 안 먹어봤으면 음식 얘기를 하지 마 하는 것처럼 네. 야, 을지로에 있는 이 집 안 와봤으면 넌 뭐 상권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을지로처럼 아는 사람만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요즘 대체적인 음식료 트렌드예요. 그걸 easy speaking 혹은 speak easy 뭐 바 카페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예전에 마피아들이 경찰들 몰래 얘기를 좀 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술도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을 몰래 만들었어요. 밀주를 파는 공간들. 그걸 이제 speaking easy 혹은 easy speaking 바나 카페라고 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을지로는 그냥 낡은 곳이 아니라 낡았지만 힙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상권을 그 공간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게 놀랍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그린벨트와 엣지시티. 그린벨트는 저는 본 방송에서 한두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우리처럼 자연보호 이런 게 아니라 외곽에 있던 난민들이 런던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 귀족 계층이 못 들어오도록 이제 숲으로 구획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처음 발단이었고 오늘날과 같이 녹지 보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거는 역시 영국 런던에서 19세기 말에 에버니즈 하워드라는 사람의 미래의 정원 도시라는 데서 런던 시민들이 좀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 막 산업혁명으로 너무 조밀해지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내놨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도시는 늘어나고 주택은 없다고 하니까 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나가고 있죠. 네. 꽤 이명박 정부 때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해제를 꽤 했고요. 그래서 해제론자도 있고 환경보호론자도 있는데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제안입니다. 네. 뭐 둘 다 일리는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인데 도심이라는 게 어떤 지리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도시라는 것이 이 공간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LA하고 뉴욕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섬 안에 있어요. 뉴욕은 네. 맨하튼이라는 섬 안에 있기 때문에 조밀화되고 굉장히 고층화돼요. 왜냐하면 벌써 그 맨하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센트럴 파크라는 걸 보호하기로 거기선 결정을 하고 이건 손 못 대 하고 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정부가 들어와도 안 돼 하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LA는 반면에 캘리포니아 지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게 조밀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5층 이상 빌딩을 찾아보기도 다운타운 외에는 많지 않거든요. 물론 저자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의 영향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에 고층 빌딩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저밀화된 상태로 넓어진 거죠. 그래서 LA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출근 시간, 네. 러시아워 고충이 생겨난 거죠. 멀리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멀리서 들어와야 되니까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가 붐비는 거죠. 막히는. 뉴욕은 본인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네. 어쨌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뭐 차로는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책 곳곳을 보면 저자의 개인의 제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사무소 통해서 일부는 제안했던 거기도 네. 하고 또 일부는 본인이 한 프로젝트도 많이 책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인 안들이고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대자본가 중심의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청년 주택으로 지금 임대주택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청년들도 가능하면 값싸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네. 임대 가지고는 만족 못한다. 그런 지적도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건 공간이나 이런 것들 하나만 하면 다 풀린다는 식의 조금 네. 해석은 건축가로서 욕심을 낼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 실효성 문제에선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엣지시티라고 제가 설명 안 드린 제안은 어떤 거냐면 서울시를 그린벨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그린벨트와 서울시 사이에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짓자. 엣지시티를 만들자. 네, 네. 이 주변부
경계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고층 빌딩을 지으면 그것도 숲의 앞에는 얕게 뒤로 갈수록 높게 지어서 모든 거주자들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짓자. 이걸 서울뿐만 아니라 DMZ에도 비무장지대에도 나중에 평화시에 하자 이렇게 그렇죠. 엣지 그쪽이 시티를 만들자. 그린벨트처럼 숲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선형의 공원들을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층이 다른 개발을 하자. 네. 이게 이제 저자의 대담한 제안인데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부 제안들에선 이거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경제하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욕심이 지배하는 게 시장이고 네. 시장을 활용하자고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뭐 풍선 효과라든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엉뚱하게 실제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공간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역사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미래는 없다. 미래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공간과 건축에 대해서 이 과거 역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어서 제가 이제 이걸 선정했고요. 건축에 관심이 없어도 한번 읽어볼 만한 인문학 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회개혁 제안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대권 주자들도 한번 어느 쪽이건 간에 읽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될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과거를 공부하는 것뿐이다. 나폴레옹, 처칠, 아이젠하워, 히틀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과 폭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앤드루 로버츠의 승자의 DNA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의 DNA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